자, 이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잡았는데 정말 이틀 남았습니다. 네. 시간적으로 봐도 정확하게 48시간 남았네요.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11시 11시에 선고를 하니까. 그러네요. 지금 이 시간이면 예. 탄핵 소추일부터 111일 만이고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죠. 자, 재판관들은 어제 판결에서 탄핵 심판 결론을 사실상 도출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고 기일이 잡힌 건 8명의 재판관이 인용 몇, 기각 몇으로 갈렸는지 결과가 나왔다는 의미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대다수 법조 관계자들의 분석이고요. 그동안 이제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도 한 달 넘게 선고 기일을 잡지 않으면서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차가 큰 거 아니냐. 그래서 5대3 교착설이 이제 한동안 나돌았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또 전격 선고일을 지정하자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으로 방향을 모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요. 반면에 재판관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2명 재판관 퇴임 전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다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거다. 이런 또 주장도 나옵니다. 여야도 아전인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견이 해소돼 인용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반색하고 있고요. 여당은 정반대로 교착 국면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헌재가 이 결단을 내린 거다. 그래서 기각 확신을 굳히고 있습니다. 자, 네 분께서는 이제 뭐 정치권하고 이제 밀접하게 취재도 하고 관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 예측하시는지 장유선 기자부터 들어볼까요? 아유. 이진우 대변인부터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자들이 취재해 보면 레인지가 굉장히 넓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뭐 하루에도 수십 개의 밭글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밭글을 근거로 해서 또 다시 또 확인 취재를 해보면 그 루트가 어디구나 뭐 이제 이런 게 확인이 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어제 오후부터 쏟아져 나온 이제 평결을 끝냈다라는 것이고. 이 평결을 끝냈다는 것은 사실상 주문의 내용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5대3, 뭐 4대4, 뭐 6대2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헌법재판관 8인 이외에 그 누구도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 이게 예단이나 추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랬다는 거 아니야 저랬다는 거 아니야 뭐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이 이런 전언을 해주었어 뭐 이런 등등 격가지로 이제 취재가 되기는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모 재판관이 4월 12일 부부 동반으로 테니스 대회 동반 신청한 것은 맞기 때문에 그 전에 기일을 잡을 거다. 그래서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운동 가신다. 그리고 또 다른 재판관은 축구 경기 대회를 이제 4월 중반에 잡았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제 그 내용을 볼 때 그 전에 끝낸다. 이제 뭐 이런 소문들도 이제 있었던 건데요. 핵심을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제 그 평의를 계속해 가는 과정에서 3월 7일 윤석열 피청구인의 그 석방 취소와 그다음에 그 구속 취소와 석방 결정이 나오면서 헌재 내부도 상당히 흔들렸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전후로 해서 그 실제 여론조사 지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론조사 보고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까지도 정치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보고 검토하는 게 맞겠다라는 것까지 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주지의 사실은 그것이 6대2든 7대1이든 8대0이든 인용이다. 기각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6대2에 계시는 재판관들을 어떻게 해서든 7대1 또는 8대0 쪽으로 만들고자 하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그날 아마 전 세계 모든 미디어들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로 향할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표징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민주주의의 지표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6대1을 7대1로 7대1을 8대0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장 기자님은 이제 대드락 상태였잖아요. 5대3이었는데
예, 한 분이 인용적으로 기울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신 거예요, 이준우 대변인. 네. 근데 우리 댓글에도 5대3 대드락이 풀리긴 풀린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갔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도 어제 이제 받은 글 해서 많이 좀 돌았는데요. 일단 자기한테 유리하면 보통 조용합니다. 이게 뭐 숨기고 싶은 거죠. 좋은 결과를 본인이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근데 불리하게 되면요 목소리가 커지고 다리도 떨고 뭐 그 주변에다 뭐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돌리는 것처럼 추정되는 받은 글을 저는 어제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6대 인용이다, 이제 8대 인용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문영배 재판관이 만약에 5대 3이라는 이 결론이 굳어져서 좀 바꿀 기미가 있다면요. 이렇게 이제 결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5대 3이 굳어진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결론에 이른다라고 결론 언제까지 결론이라고 봐야 되느냐? 5대 3이 하루 유지되는 걸로 봐야 되느냐, 일주일 유지되는 걸 봐야 되느냐, 한 달 내내 유지돼야지 그게 결론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이제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대 3이라는 상황이 좀 굳어져 있는 게 밖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거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좀 심한 발언을 하신 게 있는데 을사삼적, 을사팔적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는데 이게 좀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법과 원칙과 증거,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고 일사오적에 비유한 거에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분노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는 4월 11일 정도에 아까 말씀한 4월 12일 날 테니스가 가니까 하루 전에 11일에 선거라고 갈 예정으로 예측이 됐는데 그걸 당겨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비난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하면서 당겨서 잡은 게 4월 4일이다. 그리고 이제 김복형 재판관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문영배 재판관이 이거를 마지못해서 선고기일을 결정했다라는 그런 추정도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3명은 움직임이 없는 상태인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4대 4냐 5대 3이냐 그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진우 대변인 얘기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뭐 을사오적 또 이제 거론을 했고 재판관을 크게 그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민주당은 뭐 8대 0으로 인용 파면 주문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변함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8분의 헌법재판관을 뭐 3분, 2분, 3분으로 나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민주당이 나눈 게 아니고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 언론의 분석, 보수 성향, 진보 성향, 중도 성향 이렇게 성향별로 나누었던 그 근거들이 그냥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5대 3 교착설 소위 데드락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풀린 거냐 안 풀린 거냐 그럼 만약에 풀렸다면 뭐 6대 2나 8대 0, 7대 1로 풀린 거냐 아니면 4대 4로 풀린 거냐 지금 이 말씀들이 이제 오늘 논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왜 그러면 이 5대 3의 이 데드락이 풀린 거냐 일단 여기부터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한석의 공석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일단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기를 기다렸는데 이 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5대 3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었다. 그럼 어떤 판례에 반하는 것이냐? 헌재 선고 결과가 공석인 재판관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갈릴 수 있는 때에는 최종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였어요. 그렇다면 5명이 인용 쪽이고 3분이 기각 내지는 각하 쪽이었다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고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것을 결정지어 놓은 상황 속에서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들어와서 9명 체제가 되고 거기에서 만유재판관이 인용 쪽에 손을 들었을 때에 달라질 수 있는 기각이 6명의 그 찬성 인용 쪽이 안 나와서 기각될 수 있었던 게 찬성 6명이 돼서 인용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큰 엄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결론은 못 내는 거죠. 그러나 마흔여 재판관 후보자가 빠진 8인 체제에서도 충분히 이 변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최소한 6명 이상의 인용 쪽이 됐던가 아니면 3명이 4명 이상이 됐던가 이 어느 쪽이든 결론이 그렇게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뭐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민주당이 그 헌법재판관들의 일부 의원 저희 재판관님들을 뭐 을사오적의 비유를 한 것이 트리거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이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개인적인 어떤 이 그 모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그 역할에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을 넣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헌법재판관님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보고 결과적으로 보면 헌법을 위반한 여부, 법률을 위반한 여부,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가의 여부 이 세 가지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5가지 쟁점에서 단 한 가지도 위법적인 성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8대 0으로 결론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신조 부대변인, 우리 패널 중에 가장 젊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선고 날짜가 정해진 전후로 국민의힘은 승복을 외치고 있고요. 예. 민주당은 기각이 됐을 때는 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과연 어느 당이 유리한 결정이 나올지가 저는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인 시절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날 오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정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내부에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소스가 없다라는 거를 저는 증명했다고 봐요. 근데 저도 열심히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그리고 크로스 체킹을 해본 결과인데요. 모 재판관이 여권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매일같이 평의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매일 아침마다 여권이요? 여권의 여권? 고위 관계자에게 그러면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모 거잖아요. 재판관께서 그건 모르죠. 저도 국민의힘인지 아니면 여권인지 모르지만 여권이면 국민의힘이지.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 계신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모 재판관께서 매일 아침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현재의 내부 평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속속들이 다 말씀을 해주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실이면 공무상 비밀.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일련의 이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보여주는 여러 모습들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그러한 연락을 했다라는 게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승복을 외치고 있고 민주당은 기각이 됐을 때는 뭐 유혈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봤을 적에는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결론에 대해서 상당한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반면에 민주당은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과격한 언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통령 직무 복귀 쪽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자, 이제 네 분 얘기 들어봤는데 좀 엇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AI 제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파면이나 각하 가능성에 대해 물어봤더니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만으로는 탄핵 심판의 이런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다. 헌재의 최종 결정은 제시된 소추 사유, 증거 그리고 법리적 판단에 따라 내려질 것이다.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이 제가- AI답지 않은 네. 의견을 내놨습니다. 근데 우리 댓글도 보면은 의견이 여러 가지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4일 이걸 하면은 한글로 풀면 시옷하고 이으시잖아요. 4일 성렬 시옷 이응
사약 시옷이응 받아라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8대0 파면 확실하다. 2명 임기 아직 한 주 남았는데 사의를 잡은 건 인용이란 뜻 같다. 이런 의견. 3명이 도저히 바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도리어 4대4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의견. 자, 국회에 군대를 보낸 위법한 계엄인데 상식적인 판결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위헌이라도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느냐가 관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이제 기각 그 결정을 내려지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헌재가. 자, 내란죄를 빼질 않나 절차 하자가 분명히 있다. 자, 60-70% 육박하는 국민들은 파면을 원하고 있는 게 보이질 않나 이런 의견 주셨고요. 계엄 포고령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인용은 당연하다. 이런 다양한 의견 주셨습니다. 장 기자님. 네, 제가 조금 설명을 예.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만약에 헌법재판관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여권의 고위 관계자에게 매일 연락을 해서 정보를 주고 있다면 이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받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확인된 내용이 아니면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확인된 게 아니라는 추정이라고 전제를 생각하실 말씀드린 거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 추단과 추정과 막 네, 예단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5대3 교착설도 사실 이 기사를 쓴 SBS 임찬종 기자도 가정을 해서 쓴 기사예요. 이게 5대3이 맞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명토 박아서 5대3이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상당히 판이 이제 흔들리고 5대3이래 5대3이래 이러면서 이제 뭐였죠 그 을사오적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제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그 5대3 일수는 없어요. 초반부터.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미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예. 위헌이라고 8대0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예요. 8인 체제인데 이 8인 체제에서 5대3으로 결정을 내렸다가 나중에 마은혁 재판관이 지위를 임명받아서 당시에 한 결정은 위헌이다라고 하면 이 결정을 다시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위헌의 위헌을 거듭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 임찬종 기자가 쓴 5대3 교착설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보도 내용을 조간 보도를 종합해 보면 어제까지는 5대3이래 5대3이래 막 이런 보도가 많았는데 오늘은 5대3은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 같다. 이제 이런 게 주로 이제 오늘 아침 보도된 이제 조간의 기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깜깜이에서 아무도 모르면서 정말 다들 그냥 더듬어 가지고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저게 맞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 우리 그 김진우 대변인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앞서서도 똑같은 결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당시에 그 8대0으로 심리 정족수 가처분 판단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도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릴 때 6명이 심리는 할 수 있다. 그런데 7인 체제가 돼야 결정을 그러니까 그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23조 1항에 있는 심판 정족수에 따라서 6명이 6인 체제에서 일단 심리는 할 수 있지만 7인 체제가 돼야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낸 건데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애시당초 5대3은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설들이 나돌면서 그런 거 아니야라는 추단을 했었던 걸로 보이고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모두 5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 5가지 쟁점 중에 모두 해당돼야 탄핵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만 해당돼도 탄핵이 되는 겁니다. 위헌 위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탄핵 심판에 출석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시의 국무회의는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국무회의의 의결 요건에 맞지 않는다라는 해당 요건이 되는 것이고요. 포고령 앞서 이제 댓글로 말씀해 네. 주셨고요. 그다음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걸 전 세계가 다 봤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어제는 MBC 보도를 통해서 계엄군이 기자에게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려고 했던 장면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면 군인들이 경찰들이 군대가 국회에 침탈해서 민간인까지 해하려고 했던 장면까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갔잖아요. 계엄군이. 그것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체포명단 14명. 이것도 사실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까지 보면 이 가운데 하나만 딱 다 떠나서 헌법 77조 전시나 사병 그에 준하는 사태였냐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전 국민이 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상식을 갖추고 25년 이상 재판을 해온 법관의 입장에서 이거는 8대 0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장 기자님 지적과 아울러서 그런데 이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대성 여부를 이제 또 판단하는 게 헌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이 주장에 저는 대해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마원영 재판관 후보 임명 안 한 거 절차적 하자겠다고 이제 헌재에서 결정을 했지만 네. 최종 결론은 뭐냐면 절차적 하자했지만 파면할 정도 이르지 아니한다. 탄핵할 감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지만 이걸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결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헌법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이제 선거법 위반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무죄가 나왔고 지금 사실 야당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말고는 대안이 없는 일극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을 헌법재판관들이 한다. 그러면 곧 이건 내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행위를 한 거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선택을 좀 하기에는 굉장히 좀 고심스러울 거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꾸 이제 말씀하시다 보면 TV를 통해서 전 국민이 다 봤다 그러는데요. 재판 가면 TV에 나온 거 가지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재판에 가면 사안별로 증거, 증언 다 이런 식으로 따져서 하는 거지. 아니, 그 잠깐 TV에 나온 거 가지고 증거, 증언, 검찰 조사 그렇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검찰 네. 증언 나와서 지금 홍장원 차장 메모가 조작됐다는 부분도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그걸 신빙성 안 따졌고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곽종근 사령관도 진술도 그 민주당의 김병주 유튜브 나가기 전날 회유 협박받았다고 것도 나왔지만 거기에 대한 변론 제기를 안 해서 신빙성도 안 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걸 증거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고성이 오갔다는 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지금 우리 썰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썰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한쪽이 일방적인 지금 뭐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이 일방적인 8대0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아니 근데 이진우 대변인께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날 12월 3일 그 밤에 국회에 계셨나요? 좀 국회 앞에 있었죠. 예, 그날. 그거 보셨죠? 네네. 경찰과 군인들이 있었던 거. 그다음에 그 재판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니. 텔레비에 나온 걸 얘기한 게 아니라 TV에 나온 게 사실을 기록한 거지 않습니까? 재판은요. 네. TV에 나온 거 보고 TV 봤죠? 판사님 봤죠? 변호사님 봤죠?라고 해서 그걸로 결론 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당연히 아니니까 지금 그거는 증거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헌법재판소가 그럼 증거로 홍장원 차장 채택한 메모 거예요. 보셨잖아요. 거기 사형 문자 그 메모에 어떻게 사람 이름이 나옵니까? 그거 보셨죠 메모? 잠깐만요. 잠깐 요 얘기만 드릴게요. 홍장원 1차장의 메모와 관련해서 뭐 그게 내장이다, 뭐 종이를 뭐 너무 막 이상하게 썼다, 쓰신 그래서 메모 보셨잖아요. 정서를 네. 시켰다. 홍장원 차장이 그 이후에 여러 매체에 출연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고 다녔어요. 증거라고 하면서. 예전과 다르게 요새는 전자로 다 하기 때문에 원래 본건을 주더라 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매체에 나와서 한 얘기가 메모는 한 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형 문자 같은 거 거기까지 어떻게 듣겠습니다. 그러십니까? 네네. 저희가 지금 뭐 헌재 심판 정도 아닌데 네네. 너무 좀그 세세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일반인들의 관심이 국민들이 많습니다. 7만 명인가 뭐 신청했다고 9만 명이 해요. 넘었습니다. 20명인데 네. 그게 아마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뭐 수십 배. 그만큼 제 생각에는 기각인지 인용인지 또 뭔가 좀 불확실하다는 측면도 그런 그걸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파면되면 6월 초 조기 대선 또 복귀 때는데 개헌론 제기를 할 텐데 또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뭐 복귀를 하더라도 사실상 임기 단축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통치 능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뭐
그 국방부 차원에서도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당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 그 범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진짜로 대한민국에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도 안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지금 사실상 직무복귀해도 제대로 된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권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될 것은 복귀한 다음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개혁과 개헌의 과제를 완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준욱 대변인,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표는 뭐 사실상 어디 기사 보니까 당 대표를 이제 만약에 대통령 파면 개최는 바로 사퇴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조기 당연히 대선 준비. 예, 아니 뭐 대선 준비를 미리 할 건 아니고요. 그 4일날 당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주문이 나온다면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조기 대선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 대표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뭐 그 경선에 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바로 사퇴를 해야 되겠죠. 지금 그 이재명이 그 대표에 대해서 뭐 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역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네. 부담을 가질 네. 필요 없어요. 그건 국민이 네. 결정하는 거예요.